자, 이 독고가라 황후는 이름이 좀 우리말로 하면 조금 무섭죠. 성이 독고고요. 우리나라에도 독고성 있잖아요. 네, 이름이 가라. 네. 수문제의 황후입니다. 자, 북주 개국공신 독고신이라는 사람의 딸인데요. 14살 때 양견과 혼인합니다. 이 북주는 선비족이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이 독고가라는 선비족인데 이 독고신 가문은 선비족 중에서도 아주 지체 높은 명문가입니다. 굉장히 아주 그 아내로서는 현숙하고 또 지혜롭고 그리고 검소하고 또 그 예의도 바르고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요. 그리고 공사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자기 친척이라도 그 죄를 처벌을 받게 아주 공사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이 독고 황후를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질투심이 매우 강했어요. 질투심. 그래서 혼인 당시 14살 때 혼인했잖아요. 그 혼인 당시 혼인 그 조건에 내건 게 양견한테 내건 게 참 그 당시는 기상천외한 겁니다. 자기 이외의 다른 여자에게서는 아이를 절대 낳지 마라. 그거를 이제 맹세하게 했어요.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양견이 그 맹세를 지켰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또 이 황제인데 그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이거 정말 지키기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견은 지켰어요. 설라에 양견과 독고가라 황후 사이에 5남 4녀가 있었습니다. 4녀가 있었는데 이 5 아들 전부 다 수문제가 아들이 5인데 전부 다 이 독고 황후 소생이에요. 독고 황후 소생. 참 이 독고신의 딸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는데 독고신이 그 딸만 아들은 몇 명인지 모르겠고요. 딸은 7명이 있었대요. 그 중에서 3명이 황후가 됐어요. 굉장한 집안이죠. 그러니까 이 독고가라의 제일 큰언니 독고반야라는 큰언니가 있는데 이 큰언니는 독고가라 어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언니가 참 어머니 대신으로 이렇게 참 이렇게 현숙한 그런 여인이었는데 독고반야는 북주의 2대 황제 명제의 황후가 됩니다. 그리고 독고신의 넷째 딸이 독고만타라는 이름인데 그 당국공이에요. 당나라 당자의 나라국자 당국공 이병이라는 사람하고 혼인을 했어요. 고사에서 난 아들이 이연인데 이 이연이 나중에 당나라를 개국합니다. 당나라 고조예요. 당고조 이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당태종 아시죠? 그 당태종의 말하자면 할머니, 당태종의 할머니가 독고만타. 그리고 7째가 독고가라. 독고가라는 수문제의 황후가 됐어요. 그래서 한 가문에서 3딸이 다 황후가 됐죠. 이 독고만타는 살아서는 황후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자기 아들 이연이 당나라 그 고조가 되면서 이제 추존을 황후로 추존을 받은 겁니다. 어쨌든 3명이 다 황후가 됐습니다. 자, 이 독고가라는 굉장히 남편한테도 아주 깍듯이 잘했어요. 아까 좀 질투심이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질투심 강한 얘기 중에 하나가 많이 나오는 게 울지형이라는 그 모반죄로 처형된 그 사람이 있었는데 울지형 또는 위지형이라고 돼요. 이게 위로도 읽고 울로도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책에 보면 위지형, 어떤 책에 보면 울지형 나올 때 다 됩니다. 그 울지형의 딸, 또 어떤 책에 보면 소녀라고도 나오는데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울지형의 딸로 많이 나오니까 딸로 하고 울지형의 딸을 이 수문제가 총애를 했습니다. 총애를 했는데 이게 독고 황후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귀에 들어가니까 어느 날 수문제가 이제 조정회의에 나간 사이에 그 울지형의 딸을 죽였어요. 죽여가지고 또 일설에는 그 울지형의 딸을 뭐 목을 베어서 보냈다. 수문제한테 보냈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어느 건지는 확실하지는 않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소에 수문제는 아내한테 좀 공처가예요. 아주 심한 공처가인데 아내한테 쩔쩔 매는 스타일인데 이때만큼은 아주 격분한 거예요. 격분해가지고 말을 타고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한 달 동안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화가 너무너무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재상 고경이라는 사람이 찾아가서 일개 부인의 일로 이렇게 천하를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뭐 이런 내용의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독고 황후 귀에 자기가 일개 부인하는 그런 말이 이제 또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재상 고경을 했던 정말 실각시켰다 하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문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그 조정회 그 조회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 독고 황후는 이제 황제만 보내는 거 아니고 같이 갑니다. 수레를 타고 같이 이제 가가지고 황제는 조회에 들어가고 자기는 이제 거기 어디 있다가 이제 황제가 다 이제 퇴청하면 그때 같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문제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독고 황후의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라가 이제 수나라가 이제 점점 참 안정기에 접어들고 번영의 토대를 닦고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정사를 좀 소홀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그 독고 황후가 끊임없이 또 이렇게 설득을 하고 예, 그렇게 하죠. 그래서 수문제한테 독고 황후는 굉장히 그 두려운 대상이기도 해요. 자기를 가만 놔두지 않고 딱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옥죄다거나 좀 그런 독고 황후를 두려워하면서도 이 황후가 워낙에 참 지혜롭고 또 굉장히 그 국사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안 같은 것도 많이 내고 이렇게 하니까 그 국사를 매사 황후하고 상의할 만큼 존경하기 그리고 또 신뢰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독고가라는 굉장히 윤리의식이 철저해요. 윤리의식 철저해서 자기 남편 수문제뿐만 아니라 황족이나 중신들도 처백에서 자식을 본 자 굉장히 싫어하고 그런 사람은 좌천을 시키거나 또 뭐 어떤 처벌을 받거나 그렇게 하도록 해요. 아까 왜 그 재상 고경 얘기를 했잖아요. 그 고경이 왜 일개 부인의 일로 천하를 버려둬서는 안 된다 하는 그걸 해가지고 굉장히 화를 내고 했다는데 이 재상 고경이 그 상처를 했어요. 상처를 하니까 이 독고 황후가 후처를 들이시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권유를 하니까 고경이 아니면 어쩌는 그 독경산매를 하면서 지내겠습니다. 독경산맥하는 거는 왜 불경과 독경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독고가라는 그건 허무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재상 고경이 첩한테서 자식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고가라 황후가 불같이 화를 냈다고 그래요. 불같이 화를 내가지고 결국 이 고경한테 죽음을 명했다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독고가라는 자기 남편 그리고 이런 뭐 중신들 자기 자식들한테도 그래요. 네.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건 아마 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학 하는 말이 있잖아요. 굉장히 그 집안 수신부터 잘해야 된다. 수신 제가 그래야 나를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사상이 아마 철저했던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 생각하면 자기 자매 중에서 아까 그 넷째 언니 독고 많다. 독고 많다는 서출이에요. 서출이에요. 근데 이 독고 많다가 자기가 서출이다 보니까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자매들하고도 좀 이렇게 사이가 별로 안 좋고 하여튼 좀
욕심도 많고 좀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좀 독고가라를 조금 괴롭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독고가라가 볼 때 이런 다른 여자 정실 외에 다른 그 여자에게서 자녀를 두면 이거 좀 안 좋구나 하는 걸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는 독고황후하는 중국 드라마의 한 장면이에요. 여기가 수문제, 아주 미남은 수문제 굉장히 얼굴 잘생겼다고 그럽니다. 이 독고가라, 네, 황후. 자, 이제 그런 문제로 태자를 폐위하게도 됩니다. 자, 독고황후와 수문제 사이에 아들 5이 있다 했잖아요. 그 첫 맏아들이 양용입니다. 태자인데 이 양용이 좀 여색을 많이 밝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정실인 원씨를 멀리하고 첩을 총애했답니다. 그런데 이 태자비 원씨가 갑자기 죽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독고황후는 태자가 죽인 것으로 의심합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태자를 폐위시켜야 된다. 그걸 건의하게 됩니다. 이 양용은요, 이 후첩, 박첩, 첩한테 후하고, 첩한테 박하고, 자기 처한테는 박한, 후첩, 박처라. 이거는 독고가라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끔찍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강지처 원씨, 태자비 원씨가 화병이 들어서, 근데, 그걸로 이제 죽게 됐다. 그런데다가 양용은 사치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수문제와 독고황후 부부가 이 태자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수문제는 양용을 폐립시킵니다. 폐립시키고, 평민으로 만들어가지고 궁궐 깊숙한 곳에 감금시켜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차남, 양광은 그 이전에 진나라를 토벌할 때 공을 세운 것도 있고요. 이 양광이 또 부모 앞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부모 앞에서 아주 효자의 모습 보이고, 검소하고, 여색을 멀리하고, 또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자기 부모들이 좋아하는 거, 특히 어머니가 좋아하는 모습, 이거를 다 그대로 연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자기 자식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대로 깜빡 속아 넘어가가지고요, 이 양광을 태자로 책봉합니다. 자, 태자 양용을 폐립시키고, 그 2년 후에 독고황후가 60세로 병사합니다. 병사하니까 수문제, 그동안 참 공처가로 아내 앞에서 항상 쩔쩔매고 이렇게 했는데, 아내가 죽고 나니까 이제 자기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껏 색을 밝힙니다. 그러다가 몸이 상했어요. 몸이 상해가지고. 그런데 수문제가 그 아내가 독고황후 죽고 난 후에 굉장히 마음에 상실감도 컸고, 반면에 또 그런 잠재되어 있던 어떤 그런 게 또 이제 방탕한 그런 것도 터져나고 이게 이제 그게 있었는데, 어쨌든 독고황후가 병사하고 2년 후에 문제도 사망하게 됩니다. 64세로. 자, 그런데 이 수문제 사망에는 태자 양광이 부황을 시해했다 하는 설이 있습니다. 자, 당시의 문제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장안에서 멀리 떨어진 인수궁이라는 곳에 피서를 갔다가 병에 나가지고 와병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태자 양광은 평소에 문제의 후궁 선화 부인이라는 사람, 이 선화 부인은 아까 남소에 있었던 진나라의 공주였는데, 진나라가 망하면서, 수나라한테 망하면서 이 후궁으로 왔는 사람인데 아주 미모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후궁 선화 부인한테 평소에 자기 아버지의 후궁인데도 열 눈독을 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수문제가 와병을 하고 있으니까 이 선화 부인이 그 시중을 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간호도 하고.
거기에 이제 뭐 찝쩍거리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태자의 그런 폐륜 소식을 듣고 문제가 이런 짐승 같은 놈한테 어떻게 대사를 맡길 것인가 하고 분노하면서 폐위시켰던 그 마다들, 그 양용을 불러오라. 양용은 지금 장안에 그 궁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양광이 알고 자기 참모 양소한테 알립니다. 그러니까 양소가 이 사람들이 이제 발등에 불이 붙은 거예요. 양소가 수문제가 양용을 부르려고 장안으로 이제 그 관리를 보낼 거 아닙니까? 양용을 데리러. 관리들을 체포하고 가두고요. 못 가게. 그리고 군사들로 해서 수문제가 지금 누워있는 인수궁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양광의 신복, 장형이라는 신복이 문제의 침소로 들어갔고요. 그러고 나서 문제가 죽었습니다. 그 통력이라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양소가 장형을 그 황제에게 보내고 난 후에 황제를 뭐 이렇게 꺾었다. 그리고서 피가 병풍에 튀었다. 그리고 그 원통의 소리가 밖까지 들렸다. 황제가 뭐 붕어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통력이라는 당나라 때 사람이 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해설이 있는데요. 수나라 정사 그 역사서 수서 여기에는 양광의 부황시해 관련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어느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드라마를 만들거나 뭐 하여튼 또 여러 가지 기록에 양광의 부황시해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수문제는 이제 세상을 떠났고 뒤를 이어서 양광이 그 양제로 등극합니다. 여기 그 시호 보면 양제거든요. 양제. 요 양자는 뭐 불 활활 뗄 양자예요. 불을 활활 떼는 거. 그리고 이제 시호라는 거는 이 군주나 황후나 또는 업적이 많은 중신에 이런 사람들 죽고 난 후에 그 사람의 평생의 그 삶의 궤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시호를 붙이는 거잖아요. 상징적인 시호를 붙이는데 이 양자는 좀 어떤 폭군이라든지 좀 악랄한 황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양자. 좋은 시호가 아니에요. 아까 수문제 문자 들어간 거나 뭐 무제는 또 전쟁을 많이 하지만 영토를 아주 넓힌 뭐 그런 이름은 좋은 그 연호에 들어가고요. 여기는 좋은 시호가 아니에요. 자, 문제 사후에 36살 때 즉위했는데 즉위하자마자 본색을 드러냅니다. 자, 황궁에 3,000명의 미녀를 두고 황혼무단생활에 빠집니다. 아까 수문제는 이 도코가라 황후가 워낙 다 철저한 윤리적인 생활을 강요하고 뭐 다른 여자들한테 아예 못 낳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원래 황제는 후궁이 많잖아요. 후궁이 많은데 이 수문제는 후궁이 3명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이 아들 양제는 이것도 물론 가정됐을 거예요. 중국 워낙 과장이 심하니까 황궁에 3,000명의 미녀를 두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아까 양광 이 사람이 위선 덩어리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도 보세요. 수문제가 탁 숨이 걸어놨는데 맨 먼저 부황의 후궁 선화부인을 찾아갑니다. 선화부인을 찾아가가지고요. 저기 예쁜 상자를 보냅니다. 그 선화부인이 열어보니까 동심결이 들어있어요. 동심결 가는 거, 왜 그 부부의 인연 뭐 이렇게 맺는 그 있잖아요. 동심 서로 이렇게 청홍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선화부인이 놀래가지고 막 하니까 절대로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옆에 시녀들이 지금 어차피 상황이 이래 됐는데 따라하는 게 좋겠다고 참 신녀들이 막 설득을 하고 어쩔 수가 없어서 선화부인이 이제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장안으로 산을 보내가지고 자기 형 패태자 양용을 살해합니다. 자, 양광은 부모가 죽기까지 14년간 철저하게 위선적인 은행으로 일관했다고 해요. 아까 했잖아요. 효자인 척하고 아주 검소하고 여색 관심 없는 것 같고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부모가 좋아하는 모습에만 딱 맞춤형으로 딱 해가 부모 본 앞에서 보는 모습. 그런데 실제는 아니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자, 이 선화부인은 진나라 공주였기 때문에 진부인이라고 하는데 수나라가 멸망시킨 진나라 선제의 딸 우원공주예요. 진은 멸망 후에 수문제 후궁이 돼가지고 이제 입궁했는데 이 수문제 사후 양제 그냥 거의 강제적이잖아요. 그런 양제가 굉장히 선화부인을 총애했습니다. 총애를 받았지만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그래도 선왕의 후궁을 어떻게 그렇게 쓰냐 막 주변에서 막 자기 또 정실 부인까지 막 내가 이걸 막 터뜨리겠다 막 이렇게 막 정실 부인이 막 하니까 황후가 하니까 할 수 없이 멀리 좀 떼어놨다가 얼마 안 해서 다시 불러오고 이럴 정도로 양제는 굉장히 이 선화부인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이 선화부인은 얼마나 내적으로 갈등이 심하겠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망국의 공주인데 우울증 생겨가지고 그게 병이 돼가지고 참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29살 때. 참 여기도 참 비참한 삶이죠. 자, 수양제 때 대규모 공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대규모 공사하면 항상 문제가 있죠. 좋은 점도 있지만 자, 동쪽에 수도 해가지고 수양제는 원래 수나라 수도가 장안, 지금의 서안, 여행 많이 간 서안인데 이 낙양으로 천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낙양에다가 낙양성도 짓고 낙양궁도 짓고 이렇게 동도를 건설합니다. 그 다음에 대운하. 아까 수문제 때 운하 조금 이렇게 했잖아요.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완전 본격적으로 합니다. 남북 통일에 따른 교통 문제 해결 필요성에 의해서 605년에서 611년에 걸쳐서 북경에서 항주 1794km의 운하를 왔습니다. 대단한 공사죠. 그런데 부녀자까지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부녀자까지 막 300만 명이 이 부역에 징집됐다고 해요. 그래서 막 저기 겨울 이럴 때 막 이 공사하는 그 강 연안으로 얼어 죽은 시체들이 막 널려 있고 하여튼 참 비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운하 완성 후에 이제 막 거기 이제 배를 마음대로 띄울 수 있습니다. 양제의 사치와 방탕이 크게 다릅니다. 양제가 타는 용주, 항상 용하는 거는 황제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 용주라는 배에는 지금의 4층 규모래요. 아주 높고 긴 배. 그리고 이 용주를 호위하는 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행렬이 지금 그거로 봤을 때 90km에 달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참 국고를 낭비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저 수도 장안과 양주, 이 수양제는 양주라는 곳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아주 화려하고 그런 도시예요. 장안과 양주 사이에 화려한 이궁하는 거는 황제가 이제 그 궁을 나갔을 때 이제 머무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이궁을 40여 개나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인공호수, 인공산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아주 사치스러운 행락을 즐겼고요. 그래서 이런 대형 토목공사로 해가지고 막대한 재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백만의 참 백성들을 그 노동에 하다 보니까 그 인력 소모도 크고 그리고 또 세금도 많이 가고 하니까 백성이 고혈을 자내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돼가지고 결국 수나라는
단명 왕조에 그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자, 수나라 대운하, 수운하 분포도 해가지고 이렇게 운하가 이렇게 있습니다. 항주 뭐 이렇게 남쪽에서부터 해가지고 이 북경까지. 자, 이거는 광통거 이런 거는 수문제 때 있고요. 광통거 항구 이거는 오왕 부차 때 춘추 시대 때 오왕 부차가 만든 항구를 재개통했고 광통거 이것도 같고 이런 것이 이제 수양제 때 해가지고 베이징까지 이렇게. 자, 이건 지금의 대운하에 이제 이거는 운하 폭이 굉장히 넓은 데도 있고 좀 데도 있고 한데 여기는 그렇게 큰 곳은 아니지만 굉장히 풍광이 아주 중국적인 정취가 있는 곳이네요. 자, 그리고 수나라와 고구려 전쟁. 아까 수문제 때 고구려 한번 침공했다가 중도에, 그죠? 뭐 홍수에 돌림병에 해가지고 군사를 한 8, 90% 잃고 중도 철수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수양제 때 다시 고구려 침공합니다. 해가지고, 수문제 때 제대로 못 쌓았기 때문에 이거를 수양제 때 요게 이제 수양제 때는 처음 하는 거지만 요거를 수문제 때부터 하면 요게 2차 원정이 되고요. 수문제 때 제대로 자기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뭐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걸 중조했기 때문에 요때부터 1차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다 합쳐서 이제 제2차 원정 612년에 자, 이거는 고구려 영양왕이 수나라 입조를 거부하는 데서 시작된, 수나라에 입조해가지고 조공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시작된 전쟁 아닙니까? 양제는 고구려와 돌굴과 연합을 우려해가지고 전투병만 100만이 넘는 대군, 113만 뭐 8,000명, 3,800명 뭐 여러 개 있는데 하여튼 그 정도 되는 대군. 그리고 보급품은 그러니까 먹을 양식 가져가야 되잖아요. 보급품 인원은 병사의 한 2배가 가야 된대요. 그래서 보급품 인원만도 200만 명 정도 되고요. 엄청난 규모가 지금 출병합니다. 그래서 각 군단 간에 이제 출발 간격을 40리 정도로 유지해가 갑니다. 그래서 전체 전군이 출발하는 데만 40일이 소요됐대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리고 그 대열의 총 길이가 960리였대요. 자, 참 상상을 지금 초월하는 그런 규모인데, 자, 수나라 군대는 요하, 지금의 요녕성 그쪽에 이제 그 강 요하를 건너는 작전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요하를 건네가지고 이제 요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우문계라는 사람이 이제 그 부교, 그 물 위에 떠는 다리 있잖아요. 부교. 그것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 부교가 청량을 잘못해가지고, 사람이 풀쩍 뛰기가 안 될 정도로 그게 좀 모자랐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수나라 병사들 거기서 막 우왕좌왕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건너뛰지도 못하고 잘못하면 빠져 죽으니까 우왕좌왕할 때 이제 고구려 쪽에서 막 해가지고 공격해가지고 사상자가 많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짧아서 안 되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해 거기서는 부교를 만들어가 이제 건넜대요. 그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요게. 부교를 이용해서 요하를 걷는 수나라군 그림을 이제 상상해서 그린 거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요하를 건넙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의 이제 그 1차 방어선 그 요동성을 아주 중요한 요충지인데 요동성을 이제 공격하는데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석 달 넘게 교전했는데도 끄떡 안 해. 함락을 못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나라는 이 육군하고 수로군 양쪽으로 이제 하거든요. 자, 이 수나라의 수로군은
이제 총사령관이 내호한데 군선 배가 3천여 척, 병사가 15만 명, 그리고 이제 황하, 지금 우리 서해를 건너가지고 그 폐수가 대동강입니다. 폐수를 건너서 평양성으로 이제 가고, 저 육군은 저쪽에서 내려와가지고 평양성으로 와가지고 이제 협공을 하려고 이제 그 계획을 했는데, 이제 어쨌든 폐수하고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이 영양왕의 동생 고건무라는 사람이 복병을 딱 숨겨놓고 내호와의 부대를 유인해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수록은 병력 15만 명, 수록은 병력의 절반이 몰살당합니다. 아주 여기서도 잘 싸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수양제는 아직도 요동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함락도 못 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별동부대 30만 5천 명, 이것도 규모가 아주 큽니다. 별동부대를 보내가지고 평양성을 공격하게 합니다. 자기들은 요동성을 공격하고 포위하고 공격하고, 이 별동부대가 평양성으로 들어가서 공격하게 합니다. 그런데 고구려군 총사령 을지문덕, 많이 들어보셨죠? 을지문덕. 을지문덕이 역시 또 유인전술을 써가지고요, 이 수나라 군사들이 살수에 왔습니다. 청천강 살수에 왔을 때 이 을지문덕이 이 살수 상류에 아주 그 물을 많이 가둬놨어요. 제방을 쌓아. 그랬다가 이 수나라군이 살수를 건널 때 그걸 터뜨립니다. 제방을 터뜨려가지고 물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살수 대첩이거든요. 그때 이 30만 5천 명 왔는데요, 살아 돌아간 병사가 2,700명이 불과했대요. 그런데 이 별동부대 참 재밌는 게, 이거를 이제 보낼 때 이 보급품 부대 있잖아요. 그 식량이라든지 뭐 이런 거, 뭐 취사 도구 가져가는 보급품 부대를 따로 보낼 그게 못 돼가지고, 상황이 못 돼가지고 이 별동 부대만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먹을 양식을 지고 가는 거예요. 100일 정도 먹을 양식을 한 70kg 정도 됐대요. 쌀인지 뭔지 이걸 지고 가니까 그 요동에서 이 고구려 깊숙이 들어오면 얼마나 먼 길입니까? 70km,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km 쌀 난 못 들겠던데, 10km도 무겁던데 70km를 들고 어떻게 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병사들이 가다가 귀찮으니까 버려요. 무거우니까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고구려 깊이 들어갔을 때는 양식이 벌써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데다가 이 고구려 쪽에서는 또 참 그 잘 쓰는 게 청야 작전 해가지고요. 그 적군이 전쟁터 부근에, 적군이 지나가는 뭐 이런 부근에는 쌀 한 톨도 안 남기를, 적군이 먹을 쌀, 우물도 없애버리고, 그 집들도 그 하고 사람들도 떠나고 아무것도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도 아무것도 어떻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도 못 마시고, 뭐 쌀도 없고, 뭐 아무 차도도 없고, 자기들 이미 식량을 많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청야 작전, 이게 또 주요해가지고, 이미 여기 고구려의 내륙에 들어왔을 때는 이 수나라 이 병사 군사들은 지치고 배고프고, 네, 완전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또 그 살수에 제방을 터뜨리고 하니까 이런 결과 올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양제가 참 자신만만하게 100만 대군 총 하면 뭐 한 300만 그 보급품 부대까지 하면 뭐 엄청난 많은 사람이 왔는데, 이 완전히 참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겠죠. 그래서 그 다음 해 봄에 다시 고구려 침공합니다. 이번에도 요하를 건너서 요동성을 포위했는데 본토에서 반란이 하나 일어난 거예요. 양형감의 반란. 양형감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돌아와요, 회군. 자, 양형감 이 사람은 아까 그 수문제가 그 와병했을 때 양광의 측근 양소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수문제가
그 패태자 양용을 부르려고 관리를 보낼 때 그걸 체포해가지고 못 가게 하고, 또 장형이라는 사람을 또 그 침소에 들여가지고 그 시해설에 따르면 수문제를 시해한 장형이라는 사람 그 침소에 들렸는 이런 일을 한 그 양소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양제가 요동성벌에 나선 틈을 타가지고 12여만 병력으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낙양을 공격해가지고 식량 창고 열어가지고 백성들한테 곡식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그때 백성들이 한 뭐 6천여 명, 뭐 더 많은 사람이 했는지도 모르겠죠. 막 그 식량 나눠주니까 받아와가지고 막 기뻐해가지고 받아왔는데, 이 그 양제가 돌아와가지고 회군회가 와가지고 곡식 받은 백성 6천여 명을 생매장한, 물론 양형감도 살해됐어요. 만행을 저질러가지고 백성들의 분노가 아주 높았다. 자, 수나라의 고구려 침공. 이 탁군, 여기 지금 북경 근처입니다. 탁군에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자, 이 육군은, 해군은 요로 해서 가고요. 황해를 건너서 이렇게 가고, 육군은 일로 해서 요하. 아까 요하 건너다가 많이 죽고, 그랬죠. 여기가 요동성이고요. 이래가지고 이제 고구려. 평양성이 뭐 한 이쯤 되나요? 아까 요하를 건넌 수나라군. 자, 육군의 보급품 수송을 담당한 요게 수나라 해군. 이게 자, 여기도 가고 여기도 동성, 평양성. 네. 자, 이 수록으로 육군이 평양성에 도착하면 협공할 계획이었는데 오히려 거기서 살수대첩에 완전히 몰살당하고. 참 고구려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양제는 계속 이제 분합니다. 그 조그만한 고구려한테 지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50만 대군이 이렇게 고구려 침공합니다. 근데 별 전과가 없어요. 자, 수문제, 양제 두 부자 2대에 걸쳐서 고구려 도합 4차례 원정했습니다. 물론 첫 번째 별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돌아왔지만 다 어쨌든 총 4차례 원정 다 실패했습니다. 자, 이것이 수나라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제는 아마 고구려 침공해가지고 아주 참 그 야망이 불타가지고 고구려 침공했는데 이게 다 실패를 돌아가니까 엄청난 자존심이 상처도 입었고 실망도 엄청 컸겠죠. 그래서 저 황제로서의 권위도 손상됐습니다. 그래서 의욕이 상실됐어요. 만사 귀찮아가지고요. 양주, 자기가 좋아하는 양주의 이궁, 황제가 황궁 바깥에 있을 때 머무는 궁들이 아까 한 40개나 있었다 그러잖아요. 이궁이. 그 양주의 이궁에서 틀어박혀서 집가합니다. 정사도 막 내몰라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전국 각지에서는 반란이 발생합니다. 도둑대가 창궐합니다. 이거는 그 말기 현상이거든요. 이래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각 곳곳에서 반란 일어났다 하면 이거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도둑대가 많아졌다 하면 또 마찬가지. 그런데다가 이제는 척근 신하들도 그 모반합니다. 양제의 12살짜리 아들, 12살짜리 아들을 양제의 눈앞에서 죽입니다. 네. 죽이고, 그리고 마침내 양제도 그 신하, 우문화급이라는 신하한테 교살됐다. 교살되면 아마 목을 졸라서 죽였다. 양제도 결국 이렇게 해서, 교살됐고, 49살. 아까 36살에 황제에 올랐죠? 36세 때 즉위해가지고요. 황후 무도한 생활하고 이러다가 참 대규모 공사 해가지고 참 이거는 좋은 점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대우남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그거를 많이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양제는 굉장히 이제 폭군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진력이 강한 그런 황제였다. 이렇게 그런 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고구려 침공에서 완전히 결정적인 참패를 당해가지고 황제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백성들 원성이 하늘을 지르고 적거 신하들도 돌아서고 이래가지고 결국 아들도 눈앞에서 죽고 자기 자신도 신하들한테 죽임을 당했습니다. 49세. 자, 그래서 수나라는 수문제와 양제 2대 38년 거친 단명왕조가 됐습니다. 자, 이거는 수문제는 나라를 참 번영의 기초를 참 탄탄하게 닦아놨는데 이 양제가 그거를 잘 못 지켜서 그리고 폭정을 하고 황허무도한 생활에 빠지고 백성들이 어떤 고통보다는 어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런 공사도 막 백성들 그것도 안 듣고 막 추진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서 이 수나라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참 많은 것을 좀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수나라 수문제와 양제 2대의 단명왕조에 거친 보면서 우리가 좀 역지사지해 볼 수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수나라 다음이 당나라거든요. 당나라의 참 역사상 중국의 가장 명군으로 꼽히는 명군의 한 사람 꼽히는 당태종 그리고 척천무후 아주 역을 아주 참 어두운 면도 많고 참 악랄한 그런 측면도 많이 있지만 아주 역을로 꼽히는 척천무후 두 사람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에 계시면서 너무 편안하게 가지 마시고 또 이 공부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머리 두뇌 운동도 하시면서 그렇게 알차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